문학이네. 누가 크게 먹었냐?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돌리시면 돼요. 와이씨. 자, 어째 네 제가 어저께 드렸던 이거는 좀 풀어봤나요? 네, 풀었어요. 풀어봤을 때 잘 모르겠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저 국어 Q라고 되어 있는 다음 주에 국어 Q라고 되어 있는 시간에 국어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습 시간에도 아마 그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저거 설명해준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응? 페이지. 그건 네가 알아야지, 자식아. 수업을 듣는 네가 알아야지. 자. 제 기억으로는 33쪽에 그 권리 능력에 대한 지문을 진행을 했나요? 안 했나요? 이건 해준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응? 안 했죠. 네. 그래서 요거 진행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답, 요거는 언급을 했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조용히 왜? 자, 보십시다. 무슨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33쪽을 보시면, 엑소학습 부분이 되는데, 무엇을 확인해 보는 거냐면, 개념 정의나 작은 따옴표나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걸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에 어떻게 내용 흐름 혹은 아니면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는지를 보자 라는 거죠. 볼게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자, 권리 능력. 근데 이 권리 능력에 대해서 뭐가 돼 있죠? 앞쪽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뭘 하고 있어?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 녀석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 권리 능력에 대한 얘기를 이 지문이 하고 있겠구나 확인을 해두시고,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이 권리 능력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야.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해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이거 나랑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나뿐이냐? 안 했니? 네.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4반을 1학년 4반을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수업을 자꾸 몇 번씩 하니까 인도가 조금씩 헷갈려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싶다. 같은 수업을 4번을 들어가. 자, 채권은 뭐고 채무는 뭐죠? 그럼 채권은? 권리. 그렇죠. 권리예요. 무슨 권리야?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 채무는 그럼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 그렇죠. 오케이.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권리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대응되는 게 뭐예요? 법인격이에요. 그리고 이 법인격은 누구에게 부여돼? 권리 능력은 사람이라면 법인격은
단체구나 라는 거 정도는 구분을 일단 해 두셨어야 되죠.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이 법인격 중에서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에서 특징을 좀 얘기를 하는데, 단체에서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을 했다. 조합이 어? 아니에요. 뭐야?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 뭐 일정한 목적으로 결합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자적 실체로 존재한다. 독자적 실체.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구성원 가입이나 탈퇴에 상관없이 존속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씨, 세 번째 운영기구를 빼먹고 네 번째부터 했네. 에이씨. 그렇죠. 운영기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죠.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운영기구를 두고 있고 구성원 가입 탈퇴와 상관없이 존속을 한다. 요거 이를 사단이라고 하며, 그렇다면 요 단체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사단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요러한 특성을 뭐라고 불러? 사단성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고 한다.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법인이라고 부른다. 이 사단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 사단 법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사단법인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쵸? 뭔지는 몰랐어도. 그렇다면 1번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자, 사단성을 갖춘 단체라는 거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거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사단성을 갖춘 단체가 뭔데? 라고 한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단성 갖춘 단체가 사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든다. 운영기구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그렇다면 맞아 틀려? 맞아. 그 다음에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단체, 사단이라고 불리는 단체가, 이러한 사단성을 가진 단체가 무엇을 일궈냈을 때 일정한 그 요건을 갖춰서 법으로 부여되는 법인격을 갖는다라고 해서 그걸 사단법인이라고 불러. 그래서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왜요? 그 사단법인도 결국 사단 중에 하나이고 사단성을 갖고 있고, 그 사단성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성질은 똑같아. 그래서 맞아. 이 2번에 해당하는 거를 아이들이 많이 틀렸어요. 왜요? 사단법인의 법인격이 결국은 이거에 대한 얘기라는 거를 아이들이 연결짓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틀렸는데, 이렇게 정리를 놓으면 사단법인은 결국 단체이고 사단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단은 사단성을 가져. 그렇다면 사단법인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게 연결이 됐었어야 한다 라는 얘기죠. 자, 그 정도. 넘어가서 이제 질문과 답의 형태를 가진 지문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자, 거기 나와 있죠. 지문 속의 질문은 핵심 화제이고요. 답은 주제야. 질문을 던짐으로써 무엇에 대해 이 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의 답을 통해서 이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지문 보시면 사람들 중에는 유독 길눈이 밝아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갔던 길도 잘 못 찾는 사람도 있다. 저예요. 이처럼 사람들의 공간 지각 능력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뭘 던지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있어. 그렇다면 공간 지각 능력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핵심 화제는 공간 지각 능력의 차이야.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답이 뒤에 나와. 그것은 대뇌의 측두엽 안쪽에 있는 해마와 이를 감싸고 있는 내후각 피질의 신경세포들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뒤에 자세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글의 전체적인 주제가 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또 엑소학습 쪽을 보시면 희소성이 높은 최고급 커피의 생두 과정은 어떻게 결정될까? 라고 뭘 던지고 있어? 오케이, 질문. 그렇다면 최고급 커피의 생두 가격 결정이 뭐인 거야? 핵심? 화제인 거야. 중심 화제인 거야. 그것은 바로 경매이다 라고 뭘 바로 해주고 있어요? 답. 그렇다면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경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좋아. 이 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 방식은 수요자들이 해당 재화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거나 해당 재화의 가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을 때 주로 사용된다. 커피 나무는 환경에 민감한 식물, 일조량, 온도, 토질, 생두의 맛과 품질이 천차만별이다. 저는 그렇게 커피를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쓴맛인데 그냥 콩 태운 물이잖아요. 그렇죠? 왜? 생두도 콩 두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커피 콩이잖아요. 커피 빈. 그렇죠? 콩 태운 물이 뭐가 맛있다고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돈 주고만 왜 먹고. 자, 어쨌든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매년 커피 생두의 품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아, 매년 달라지는군. 그것도 특징이에요. 생두의 품질이 매년 다양한 이유로 달라지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생두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뭐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다시? 그렇죠. 경매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경매는 재화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을 때 주로 쓴다. 네, 맞죠? 갑시다. 넘어가서 개념 이번에는 4번이 되겠죠. 이번에 살펴볼 개념은 논지와 그 다음에 관점과 그 다음에 변해인데요. 보시면 논지라는 거는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글쓴이가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주제나 뭐야 그럼 논지는 결국 주제예요. 주제. 사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읽을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건 이 글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주제 파악이에요. 네.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지만 글을 읽으면서도 가장 잘 해야 되는 게 뭐야? 주제 파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논지 전개 방식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연결되는데 이 논지 전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논지 전개 방식.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애들 몇 개만 얘기할게요. 더 다양하지만 몇 개만 얘기할게요. 잘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설명을 해줘. 무슨 방식이죠? 데피니션이죠. 정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는 예시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차이점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대조.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공통점을 중점으로. 그래서 비교 대조 방식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일정한 기준으로 갖다가 얘는 이렇고 얘는 이래요 하고 이렇게 나눠 놓는 것. 분까지는 맞아요. 분류. 그렇죠. 분류 방식. 그리고 방금 전에 나오긴 틀린 답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방식도 있어요. 어떤 것을 하나하나 쪼개 보면서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 이건 보통 과학이나 기술 지문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분산. 자, 이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논지 전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갖다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요것과 관련된 문제 정도는 해결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합시다. 첫 문단, 마지막 문단 볼 텐데. 첫 문단, 우리는 한 분의 조상으로부터 퍼져나온 단일 민족일까? 라고 바로 앞쪽에서 배웠던 무슨 방식으로 갖다가 시작하고 있어요. 질문 던지는 방식으로. 고대부터 고려 초에 이르기까지 대규모로 인구가 유입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된 사례가 많대. 그렇다면 단일 민족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이 글의 뭐예요? 그렇죠, 핵심이야. 논지야. 오케이, 좋아. 뭐 거란, 몽골, 일본, 만주족 등의 대대적인 외침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여기서 외침 딱! 이 외침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는 되게 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많았던 역사예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저 바다 쪽에서는 맨날 그렇죠. 일본 애들 쳐들어오고 저 멀리에서 미국 애들 쳐들어와가지고 신미양요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애들 찾아와가지고 병인양요 있었고요. 그렇죠? 자꾸 외국에서 쳐들어와. 그리고 전통적으로 저 위쪽에서 자꾸 쳐들어와요. 거란족 애들 쳐들어오고 여신족 애들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단 중국 애들 한족 애들도 우리나라하고 자꾸 뭐 엮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한족의 언어인 한자를 씀으로써 무슨 관계가 형성됐죠? 군신 관계가 형성됐죠. 우리나라가 중국을 왕으로 섬겼죠. 그리고 나서 좀 더 역사가 지나니까 저 위쪽에 만주족 애들도 와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누구도 왔어? 징기스칸 그렇죠. 몽골 애들도 와가지고 다 툭 잡고 다녔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맨날 좀 침략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반도국가이다 보니까 대륙 쪽 입장에서는 바다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반도국가를 발판으로 삼아서 하기가 좋아. 반대로 이 섬나라나 이런 쪽에서는 이 반도국가를 발판 삼아서 대륙으로 진출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발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침략이 있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자연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랑 정반대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시칠리아 반도죠. 걔네들도 반도예요. 근데 걔네들은 대로마 제국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쳐들어갔고 여기에서부터 쳐들어갔지만 걔네들은 여기로 쳐들어간 애들이에요. 바다로 쳐들어가고 대륙으로 쳐들어가고 다 뚝 까잡고 그래서 대로마 제국을 만들었던 역사를 갖고 있어요. 물론 지금이야 뭐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로 남아있고 우리나라도 남아있지만 그게 좀 되게 웃긴 상황이라고 봐요. 자연 환경에 따라서 역사가 정해진다라는 말은 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통일한 자연 환경인데도 달랐어. 더 웃긴 건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성향이 되게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다혈질이고 뭐 이런 것들. 이탈리아 애들도 세리아의 그 훌리건 애들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그 축구 경기 하는 거 보면서 야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심해요. 걔네들은 마피아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틀리면 뱅뱅뱅 쏴요. 경찰들까지 막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격이 되게 어마어마해요. 사실 우리나라도 총기합법화가 되지 않은 이유는 총기합법화가 됐으면 우리나라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을 겁니다. 길 가다가 어깨빵만 하면 뭐야 이 새끼야 뱅뱅뱅 쐈을걸?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되게 울분이나 이런 게 좀 많은 편이에요. 다만 행동을 해놓고 좀 후회하는 경향은 있죠. 왜 쐈지? 이러고 죽어서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러한 면에 있어서 좀 총기합법화가 되지 않았어요. 자, 봐. 총기합법화가 되지 않았어도 그렇죠. 너 한 방 나 한 방 하면서 다 맞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인구가 유입된 사례가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단일민족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마지막 문단 보면 이제 우리는 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다른 식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한 민족이다, 한 핏줄이다라는 생각을 좀 깨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는 논리는 사실 어떻게 뒤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냐면 다른 민족이면 차별해도 괜찮다라고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가 생겨요? 민족적 배타성이 생기죠.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가 유독 좀 심한 경향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것을 자꾸 틀리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피부색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성소수자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건 사실 옳지는 않습니다. 틀린 건 없어요. 다를 뿐이죠. 다만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회적 경향이 있다라는 건 사실 되게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고착화된 게 이 글쓴이는 뭐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하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차별해서 안 된다.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면 남은 차별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다른 예시를 들어서 뭘 들어주고 있느냐면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 하나의 언어 이걸 강하게 내세웠던 나치 독일은 부정적인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나치 독일은 600여만 명의 유대인 학살과 주변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나아갔다. 야, 그렇게 단일 민족, 단일 언어, 단일 국가 얘기하던 애들이 어떠한 짓을 저질렀는지 봐라 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저질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물론 뭐 이러한 가능성이 늘 현저화되는 건 아니지만 주장하고자 하는 마지막 주장이 딱 요약되어 있어요. 단일 민족 의식 속에는 분명 억압과 차별과 불관용이 숨어있다. 그래서 그 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깨야 된다라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글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논지가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관점 쪽 얘기를 할 텐데 관점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입장입니다. 어떠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관점을 확인하기 제일 좋은 거는 신문입니다. 신문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부류의 신문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보수 쪽과 진보 쪽이 있는데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조중동이 보수 쪽 언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향신문이랑 한겨레 쪽이 이제 진보 쪽이에요. 근데 사실 신문을 읽고 사회 현상이나 사회의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선 양측의 신문을 다 읽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한쪽만 읽게 되면 그 신문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안에 내 사고가 엉키게 돼요. 그 안에 틀에 갇히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똑같은 지하철 노조 파업이라는 사건이 있었어. 그랬을 때 조중동 측은 뭐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을 프레임화해서 기사화하는지를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지하철 노조 파업이라고 하면 조중동 측에서는 헤드라인으로 갖다 뭘 거느냐 하면 시민의 발을 묶은 불법 노조 파업 이런 식으로 갖다 묶어요.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일단 시민의 발을 묶었다라는 것은 사실이기는 해. 그리고 불법 노조 파업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무엇을 저버렸다? 의무를 저버리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라는 결과만 중점적으로 얘기해. 물론 그거에 대한 사설은 조금 뭐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결과 중심적이야. 근데 경향이랑 한겨레 쪽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면 그간 당해왔던 지하철 노조 노동자들의 서름 뭐 이런 것들로 갖다 얘기를 해. 그들이 어떠한 처우와 어떠한 대우를 받아왔고 어떠한 업무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나와요. 이쪽은 원인 중심이고 이쪽은 결과 중심으로 얘기를 해. 누가 잘했다, 누가 맞다라는 얘기보다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가가 관점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파악을 해야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사회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는 거지. 이쪽만 보고 이쪽에서 파생된 더 극보수 쪽을 보면 일배충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서 더 나아가서 극좌성향을 가면 빨갱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보수와 진보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둘 다 필요한 진영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굳이 이제 이거 얘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수와 진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보 저쪽으로 더 가면 이제 급진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보수 저쪽으로 더 가면 수구 세력이 있죠. 사실 요 둘은 무조건 필요한 양측 진영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효율적이고 얘가 경제적이고 얘가 맞는 정책을 펼칠 때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
이 측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더 올바른 해결 방안일 때도 있어요. 그건 이 정치인들끼리 서로 조율을 해나가야 할 부분이야. 다만 그 근간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달라야겠지. 그게 이제 보수하고 진보야.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어떠한 마을에 이제 방둑을 쌓아놨어요. 근데 그 방둑이 이제 그 크게 흘러가는 강의 한 부분을 막아놔서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러한 벽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금이가 있어. 금이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보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금이 간 부분을 말 그대로 보수하자라고 얘기를 해. 전체적인 거를 훼손하지 말고 이 부분을 보수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조금 비유적인 표현이야. 보수하자라고 얘기를 해. 근데 진짜로 요 금간 부분만 문제가 있는 거면 당연히 보수 쪽의 방향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굳이 막 다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에만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근데 진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뭐 물의 압력이나 혹은 아니면 이 댐의 이 방둑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내구성을 검사를 해봤더니 이쪽이 유독 물살이 세서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애초에 이 부분을 좀 더 다 강하게 만들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를 뜯어내서 고치자라고 하는 게 진보예요. 당연히 둘 다 필요하겠죠.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요것만 문제가 생긴 건 보수가 맞는 거고요. 여기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면 진보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얘들인데 얘들은 이 수구가 한자어예요. 지킬 숫자에다가 옛 부자예요. 옛 것을 지키는 거. 야,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 뭐 내비둬! 이게 수구예요. 눈에 뻔히 금간 게 보이는데도 내비둬! 이게 수구예요. 왜? 단순하게 얘기 드리자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해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경향들이 강해요. 이게 터져서 손해보는 건 나는 아니니까요. 그게 수구 애들이에요. 지금 급진 애들은 뭐냐면 애초에 벽을 왜 만들어놨냐고 때려 부시자라고 얘기하는 게 급진 애들이에요. 애초에 만들어 놓지 말았어야지라고 하면서 때려 부시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급진 쪽으로 가면 이제 무정부주의자 뭐 이런 애들이 그거예요. 네. 이쪽과 이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꾸 서로를 까면서 뭐 좌좀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수구 꼴통이라고 한다든가 서로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이해 없이 이쪽 진영이 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야.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주 어린 나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이서부터 사실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힘을 가진 애들이 지들 멋대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영상은 못 쓰겠다. 왜냐면 원래 수업 시간에 정치 견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좀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아이들한테도 수업 시간 들어가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딱 그거 하나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달라라는 거. 정치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얘기했던 거,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자의 가장 불행은 뭐냐 하면 지멋대로 혹은 아니면 폭군 혹은 아니면 제일 멍청한 놈을 지도자로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딴 놈이 나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멍청한 놈이 나를 이끌어 나가면 멍청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고 싶어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대표자에게 너희들의 무엇을 맡기는 거예요? 대표성을 맡기는 거야.
그렇다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지. 에이 그냥 어느 것을 고르 이따구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하는 정도만 돼도 자신의 정치 성향을 논술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에 대한 이해를 가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저는 보수 성향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수예요. 라고 초등학교 졸업하는 정도 수준에 애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쪽 나라 애들은. 우리나라 애들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없단 말이에요. 아까 전 얘기했다시피 일배충이나 아니면 좌좀 빨갱이나 이렇게밖에 없어요. 어디서 인터넷에서 주서들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갖다가 하는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자, 이 영상 안 쓸 거니까 막 해야지. 자, 보시면 네, 물론 수업을 막 한다는 얘기는 아니라 수업 내용은 다 할 거야. 자, 보시면 이제 이 관점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 보고 네, 본문에서 봅시다. 랑케는 역사적 사실을 신의 손가락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계의 사물과 동일시했다. 아, 그렇다면 이 랑케라는 사람은 역사를 되게 신성시했겠구나. 그러니까 역사는 인간 따위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는 각 시대나 과거의 개체적 사실들은 그 자체로 완결된 고유의 가치를 지녔으며 이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서 존재한다고 믿었다. 완전히 역사를 신성성을 가진 그러한 것으로 본 거야. 왜냐하면 이 랑케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역사이지만 이 인간의 역사의 흐름은 누가 주관한다라고 생각한 거야? 신이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 따위가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왜곡이나 변형이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또 얘기가 나요. 그래서 역사가가 그것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신성한 역사를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여기고 이 부분 이제 랑케가 뭐라고 주장을 한 거냐?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예. 이게 랑케의 주장이에요.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를 위해 역사가는 사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여기에서 말하는 사료가 네, 걔한테 주는 그 사료가 아니에요. 역사적 자료를 사료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한 고증과 확인을 통해 역사를 인식해야 하며 목적을 앞세워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네, 있는 그대로. 랑케는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하는 것이 옳은 역사가의 자세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렇게 누구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어? 누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어? 랑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어. 자, 이번엔 견해입니다. 견해는 뭐 글쓴이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갖는 의견이나 생각 거의 비슷해요. 관점이나 견해나 사실은. 근데 이 견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나온다 라기보단 보통 둘 이상이 나와요. 인문지문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누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고 누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라는 것들이 나오면 뭐가 있다? 견해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들을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에 있으며 그쵸? 우리 다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난 불행하게 꿈이야. 있어요? 없죠. 난 불행하게 살아야지. 없어요. 당연히 행복한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덕에 따라야 된다고 했다. 이게 연결되는 거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덕을 따라야 돼. 근데 그럼 그 덕은 뭐냐? 인간의 고유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 인간이 가진 고유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게 덕이야. 근데 그럼 인간의 고유의 기능이 뭘까? 자, 그는 동물이나 식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고유 기능이 어디의 활동? 이성의 활동. 자, 동물, 식물들을 이렇게 봤을 때 식물과 구분되는 거를 딱 찾아봤더니 식물하고 동물,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가 달라? 기본적으로. 감정이 있어요. 또 뭘 할 수 있어? 생각.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식물하고 동물 정도 차이로만. 움직여요. 그렇죠. 그루트가 아닌 이상, 그렇죠. 네,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 네, 동물만 움직여요. 그래서 동자가 움직일 동자잖아. 그래서 움직이는 녀석들이 동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동물인데
또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려면 뭐가 필요해? 생각.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 그렇지 못한 존재는 동물. 동물도 감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 특히나 이성적인 부분이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활용해야 무엇을 읽어낼 수 있고 덕을 읽어낼 수 있고 이 덕을 통해서 뭐에 이르게 되는 거야? 행복에 이르게 되는 거야 라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언급을 한 거야. 그렇다면 옆에 양쌤의 팁이라고 되어 있는 그 동그라미 4개를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느냐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되게 긴 지문이지만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 놓으면 문제에 적응하기가 쉬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나왔던 지문의 길이보다 꽤나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되는 비문학 지문보다는 짧은 편이에요. 이게 짧은 편이라고. 자, 지문 분석을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딱 요거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갑시다. 시계는 시간의 경과를 시계 바늘의 이동 거리로 보여준다.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네요. 자, 이는 시간의 경과를 뭐 한 거야? 공간화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시계를 통해 자신이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혹은 낭비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시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타인과 공유하는 시계의 시간은 생활의 편의를 위해 구성된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이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성아, 자, 시계는 무슨 시간이다? 물리적이고 객관적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 하지만 나왔어요. 역점 나왔죠. 앞쪽이 중요, 뒤쪽이 중요. 뒤쪽이 중요. 방금 전에 뭐 시계에는 뭐 이렇게 됐는데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이야. 하지만이 나왔다라는 건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 대한 뭐가 들어갈 거야? 반박, 그쵸? 부정 혹은 아니면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거야. 시계로 측정된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 경험의 질적 차이를 구분해주지 못한다. 자, 요 시간의 특징은 뭐예요? 질적 여부쇼? 질적 차이를 알 수 없다라는 게 문제점인 거야. 가령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까봐 뭘 들어주고 있죠?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가령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놀이동산에서의 10시간과 출장길에 타고 가는 비행기에서의 10시간을 비교해보자. 이 두 10시간은 같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 분명히 물리적으로 시계로 확인했을 땐 10시간이 동일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 사람과 있을 때의 10시간은 금방 바꿔요. 근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뭐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것도 아니야. 이코노미석은 그냥 일반 좌석에 이코노미석 맞구나. 이코노미석에 앉아가지고 10시간 동안 쭈그려 앉아가지고 내리자마자 이제 뭐 회의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10시간이 그렇게 안 가겠죠? 뭐 이렇게 동떨어진 예시 말고 자 10시간을 PC방 정액을 끊어놓고 이제 소환사의 협곡이 갑니다. 가가지고 10시간 동안 하면 승급전을 하든 뭘 하든 시간 겁나 금방 가요. 내가 이기면 재밌어서 금방 가고요. 지면 빡쳐서 금방 가요. 그쵸? 시간이 금방 가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10시간인데 그쵸? 우리 10시간 동안 수업해요. 그쵸? 금방 가던가요? 잘 안 가죠? 근데 생각보다 너 자서 그래. 뭐 그러면 다행이고 고마운 얘기지만은 이게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요. 분명히 물리적으로 똑같은 1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라는 얘기죠?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시간 경험과 인식은 개인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 시간 경험과 인식이 개인의 문제다라는 거는 시간이라는 거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객관적이다? 아니면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죠. 주관적이다라고 이 글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장소에 걸린 시계는 마치 시간이 모든 이에게 동일하고 균일한 것인 듯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화한 내용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을 데리고 왔어요. 뭔가 되게 꼴을 잘 낼 것 같은데. 네, 똑같이 프랑스 출신이에요. 자, 어쨌든 앙리 베르그송은 경험의 질적 차이를 구분해주지 못하는 물리적 시간은 진짜 시간이 아니라고 말한다. 네, 요 시간은 진짜 시간, 가짜 시간. 앙리 베르그송에 있어서는 가짜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시간은 뭐냐? 물리적인 시간과 구별되는 뭐가 있다? 의식의 시간이 있다. 의식의 시간을 주장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의식의 시간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지속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이 지속은 흐름이라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흘러가는 강물을 칼로 잘라서 어느 한 지점에 고정된 물을 얻을 수가 없죠. 왜요? 물은 계속 흘러가잖아. 시간도 계속 흘러가요. 지금 보시면 야 지금 몇 시야? 라고 했을 때 5시 46분 12초 라고 얘기하는 동안에 그 12초는 지나가 버렸어요.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벌써 그 12초 5시 46분 12초라는 건 지나버렸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벌써 지나버렸어. 그렇다면 내가 딱 잘라서 지금이 12초!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12초! 하고 딱 알아듣고 나서 딱 그 시간이 끝납니까? 계속 연속이 되어 있죠. 계속 흘러간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이라는 건. 근데 시계는 그걸 어떻게 보여줘요? 12초, 13초, 14초, 15초. 마치 분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연속인데. 그래서 시간은 명확하게 분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이 앙리 베르그송이 주장을 한 거야. 베르그송에 따르면 흐름의 속성을 가진 시간은 단절적인 점들이 쭉 이어져 있는 선이 아니라, 이건 약간 수학적 개념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학에서 뭐라고 하죠? 점들이 이어지면 선이 되고 선들이 이어지면 면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있어서는 이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해가지고 58, 59, 60초가 하나 합쳐져서 1분이 된 게 아니라 1분은 계속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1분이라는 시간은 계속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서로 침투하여 융합하는 것이다. 보시면 예를 들어 또 뭘 들어주고 있어요? 예시는 왜 들어줘요? 뭘 돕기 위해서? 오케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다고 해보자.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현재 포착된 친구의 모습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친구와 관련된 경험들이 함께 용해되고 중첩되어 있다. 어려운 말로 써있지만 중학교 때 친구 혹은 초등학교 때 친구를 길 가다가 만났을 때 만약에 시간이 이렇게 객관적이고 물리적이라서 분절될 수 있다면 만났다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시간만 존재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상대에 대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뭐 머리를 잘랐네, 안경을 바꿨네 라든지, 아니면 옷을 내가 못 보던 걸 입었네 라든지, 아니면 키가 컸네, 혹은 아니면 살이 빠졌네, 살이 쪘네, 뭐 등등등. 그 순간에 그 모습에 대해서밖에 얘기할 게 없어. 그럼 그 얘기가 다 끝나면 친구랑 이제 할 말이 없으니 가, 이렇게 됩니까? 무엇을 자꾸 끌어다 써요? 과거. 그렇죠. 야 우리 초등학교 때 말이야 이런 일 있지 않았어? 우리 중학교 때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현재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끌어다 쓴다? 과거의 것을 끌어다 써. 그렇다면 이 현재는 현재만의 시간이 아니라 뭐가 섞여 있는 거야? 과거에 대한 게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물리적일 수가 없다라고 이 앙리 베르그송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문단이 되겠죠? 네, 요거 보면 딱 끝날 것 같아요. 베르그송은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동일한 시간은 진정한 시간이 아니며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시간들이 중요하다 본다. 이 시간들이 뭐야? 의식의 시간인 거야.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객관적인 시간에서 해방되어 자기의 시간, 흐르고 침투되어 융합하는 지속을 자기 스스로가 체험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간은 얼마만큼 썼는가 남았는가 뭐 이런 뭔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왜? 시간은 뭐라고 했으니까? 흐름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흘려보내고 있는가 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은,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흘러가고 있는 동안 뭘 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서 어떤 힘겨운 지점, 힘겨운 일,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의 힘겨움은 그 어느 날 과거에 함부로 흘려보낸 시간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 그때 잘할걸. 아, 그때 공부했어야 되는데.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것이 바로 베르구성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 대조의 방법을 토대로 화제. 아까 전에 대조는 뭘 중점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천천히. 자, 비교는 요놈하고 요놈하고 비슷해. 공통점이야. 대조는 차이점이야. 차이점 있는 거 뭐하고 뭐 얘기하고 있어? 물리적 시간과, 그쵸? 의식의 시간. 맞네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대상의 뭐 1910년대에는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20년대에는 이런 생각했고 역사적 관점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X예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념 5를 나갈 수가 있겠군요. 고생했습니다. 저거는 다 한다고.